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직까지 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을 합니다. 그게 우리 지금 국가의 기본적인 약속이고 사회적 통합적 기본적 규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저러 이유를 들면서요. 헌법 위반과 동시에 형법상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언제까지 임명을 하지 않을지 그것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을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우리 뉴스토마토의 여신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왜 웃습니까? 네, 여신은 약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뉴스토마토의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여자 기자. 자, 검찰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휴대전화 분석을 했는데요. 메모장이 하나 나왔는데 되게 원색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폰에는 현대판 군인의 길은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군에도 갔다 오지 않은 정청래가 해병 사단장을 호통친다. 또 박지원이 한쪽 다리를 들고 비아냥댄다면서 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네. 또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이 5.16 쿠데타나 12.12 군사 반란으로 이 권력을 탈취한 인물들을 그리워한다는 대목이었는데요. 네. 이 전 사령관은 박정희 장군 또 전두환 장군 같은 군인은 영원히 없는 것인가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또 질낮은 국회의원들에 맞서는 군 출신은 김용현과 신원식밖에 없다라는 문장도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글은 이 보수 유튜버인 송악 손상대라는 사람의 글을 메모에 저장해 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손 씨라는 인물은 계엄 전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입법 독재를 저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인물인데요. 또 해당 메모가 이 저장된 시점은 불과 비상계엄 8일 전인 11월 25일이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글을 누구한테 공유받은 건지 이 글을 왜 저장한 건지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또 발견된 메모 중에는 수당을 더 반영해 준다면 계엄군의 사기가 제고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메모가 있습니다.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0월 7일 오후 10시 5분에 자신의 핸드폰에 김용현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위험근무 수당이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과 대책을 검토한 결과라면서 네. 법 규정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3분 만에 수당을 반영해 주신다면 유사시에 대통령실을 수호하고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제고될 것으로 본다라고 썼는데요. 이 날짜가 10월 7일이었습니다. 즉 종합해 보면 이 계엄 임무를 연결시켜서 수당 인상을 건의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전 사령관은 해당 메모 내용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한편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 이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TV로 봐서 알게 됐다. 그렇게 국회에 와서 답변한 바가 네, 있지요. 그렇게 진술했던 예. 인물인데요. 하지만 이 휴대폰 메모에 분명히 이 계엄을 10월 달부터 적었던 만큼 2달 전부터 이미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말씀처럼 이진우 전 사령관이 TV 보고 계엄 사실 알았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4명이 한 명씩 끌어내라 이런 지시 받은 것도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 지시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정황도 다 드러났네요. 네,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찰 특수본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이 총 2학기를 꺼내자 생각이 딱 멈췄다라고 진술을 네. 했습니다. 이 4명에서 1명을 끌고 나가라는 것도 기억이 나지만 충격적이라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다쳤다라고도 진술을 했는데요. 또 대통령의 말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된 후부터 4일 오전 내내까지 아무 기억도 안 난다. 마치 자동차 사고가 난 것처럼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멈췄다는 진술은 다시 말해서 윤석열 씨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건데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사령관의 메모들을 보면 계엄을 TV로 보고 알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즉 이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라는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군대에 안 갔다 정청래 위원장. 윤석열은 군대 갔다 왔습니까? 예, 그런 메모가 뭔 의미가 있는지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에 있어야 됩니까? 하여튼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메모들이 또 있네요. 자, 명태균 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 통해서 친분 있는 인물들을 그 위원들로 임명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0월 강혜경 씨가 제출한 컴퓨터에서 이 명태균 씨와 지상욱 전 원장 간의 대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지전 원장은 명 씨에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1명 임명장 발급 완료, 각 위원분들께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되겠어 라면서 위원 21명의 명단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지방분권은 배 씨, 청년정책은 정 씨,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러자 지전 원장은 명 씨의 요청대로 애초에 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명 씨의 말대로 수정한 명단을 재차 전달을 했는데요. 그러자 명 씨는 고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배 씨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위원이라는 이력을 소개하고 있고 나머지 인사들도 실제 임명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요. 한편 여의도 연구원 쪽은 이에 대해서 지전 원장과 명 씨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알 수 없다라면서 위원은 무보수고 또 특별히 하자가 없는 이상 크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배 씨, 이 씨 두 사람 명태균한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는 사람들이죠. 네, 저희 뉴스픽에서도 한번 다뤘던 다뤘죠. 뉴스인데요. 2022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이었던 이 배 씨와 이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명 씨 쪽에 각각 1억 2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명 씨는 대선 기간 윤석열 씨를 위해서 3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이 조사를 했는데 이들에게서 받은 돈을 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라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 명 씨와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명 씨는 2022년 2월 28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이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돈이 모자라면 은 소장한테 얘기해서 배 씨고
받고 이 씨고 허 씨한테 받으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듬해 6월 지방선거 경북과 경남 지역에 출마를 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했던 인물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이런 사람들한테 받아라. 자, 이런 얘기 지금 녹음 자료들이 하나하나 참 드러나고 있는데 명태균 얘기 좀 더 해보면 명태균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 네. 30여 명 죽일 카드가 있다. 변호사를 통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명태균의 그 휴대폰에 보니까 정치인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네, 검찰은 이 명 씨가 각각 원희룡 전 장관, 또 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김영선 전 의원 사진과 명 씨가 김종인 위원장과 둘이 찍은 사진, 또 명 씨가 가족과 가족과 함께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관사에 방문해서 촬영한 네.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그리고 명 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단둘이 찍은 사진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코바나라고 적힌 봉투 사진도 함께 발견을 했는데요. 코바나. 네, 코바나. 김건희가 운영했던 회사죠. 코바나 컨텐츠. 네, 이 명 씨는 2021년 추석쯤에 김 여사,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씨를 만나서 해당 봉투를 받았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는데요. 또 아울러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대통령 명절 선물 상자 3개를 쌓아놓은 사진, 또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캡처 사진, 또 국민의힘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 등도 함께 발견이 된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로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측근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빚재촉을 지금 계속 받으니까 공직선거법으로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돈을 빌려준 홍 시장 측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 이 홍 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차명으로 대납한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명 씨가 돈을 갚지 않아서 변제를 재촉받자 명 씨는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명 씨가요? 네, 명 씨가 명태균 말했다는 겁니다. 즉 그 당시 홍 시장 관련 여론조사가 위법하고 또 걸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명태균 씨는 이미 알고 있었네요. 알고 있었던 이미 겁니다. 알고 있었네요. 네. 김태열 씨에 따르면 김 씨는 명 씨의 지시를 받아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박재기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렸는데요. 당시 명 씨는 급히 받을 돈이 있다라면서 홍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박재기 씨를 만나라고 했고 박재기 씨가 지인으로부터 5천만 원의 수표를 받아서 김태열 씨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어허. 뿐만 아니라 이 홍 시장 측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역시 당시 여론조사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았을 가능성도 확인이 됐는데요. 네. 홍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김영선 의원이 명 씨 측이 빚을 상환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게 박재기 사장을 만나 도와주라고 했다라면서 박재기를 만나서 부탁해서 2달 정도 상환 기간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홍준표 시장이 우리 뉴스토마토 네.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8일 저희 뉴스토마토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퇴임 이후에 네. 복당 신청을 했다는 홍 시장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곧바로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저희 취재기자 이름 석자를 언급하면서 해당 기자가 기사를 썼다. 거짓말이나 써대는 찌라시 기자는 응징한다. 그 기자는 앞으로 기자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론사가 아니라 그 취재기자 실명을 모두가 보는 곳에 직접 언급한 것은 좀 권력을 감시하는 게 역할인 언론인으로서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심심한 여행가님이 명태균 씨 의도가 무엇일지 공익적 제보인지 이중 간첩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뭔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자존심에 어떤 상처를 입은 거 아닌가. 그래서 무차별로 본인을 좀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 아마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명태균 얘기는 더 나올 것 같고요. 또 검찰이 조사했던 게 앞으로 계속 더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또 미뤘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했지만 네. 최종 결정은 좀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여야 정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당장 임명을 결정하기보다는 숙고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 등 여러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임명 결단을 좀 미룰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했지만 지금 당장 임명을 해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서는 시간을 좀 더 두자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게 관계자 설명인데요. 결국 결단은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몫이지만 당장은 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결단이 최상목 대행의 몫이 아닙니다. 결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단을 내려준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날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끌고 있는 상황, 이 부분 두고두고 아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여야 반응 짚어주시죠. 없습니까? 네. 자, 국민의힘은 지금 불가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켜보겠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한덕수 총리 또 이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수 잃는 남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도 조용하라는 정치권, 언론 여러분 속에 열불 나시죠? 여러분 향해서 시원하게 말씀 주실 최진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수요일 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화나게 했을까요? 저는 장제원, 이철규 세트로 화가 납니다. 세트로. 오, 물론 뭐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아니 장제원 전 의원 측에서는 뭐 부인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수사가 돼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또 그냥 뭐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지 않아요. 사실이라고 하면 이 여성 입장에서 호텔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고 심각하죠, 사실. 그리고 뭐 본인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일을 했다잖아요. 네. 그렇다면 뭔가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확인이 돼봐야 되니까 지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근데 장제원 두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찐 윤 아닙니까? 네. 윤석열 측근. 맞습니다. 그리고 이철규는 아들이 작년에 그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사 인적 사항이 파악이 됐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변호사님, 네.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바로 입건되면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입건을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아니에요? 안 되죠. 거기에다가 이철규 아들이라는 사실은 금방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이 말 좀 죄송하지만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몰랐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계엄 선포되고 뭐 탄핵되고 이러고 나니까 2월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경찰 최근에 인사명령 내린 것도 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은 입건까지 됐더구만. 맞습니다. 그런 인간을 진급을 시키고. 아니 입건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평도 받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진급 명단에 올라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또 혹시 형사 입건된 건 없는지 이것도 확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입건되면 문제가 없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입건된 문제 없어요. 입건된 사람이 진급시키면 돼요. 경찰이 안 되죠. 그것도 아니 다른 가급적이면 직업도 안 해야죠. 아니고. 가급적이면 안 해야죠. 근데 네. 입건돼서 아직 뭐 기소도 되지 않았고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어디서 그러니까 하는 그것도 겁니까? 위에서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 임명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박현수 비롯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지금 이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실에서 연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연락받은 거 없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건 자기는 연락받은 거 없다는 얘기. 뭐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뭐 얘기하고 뭐 해명하고 이러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과 가깝고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진급을 하고 있냐. 그것도 이제 거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알박기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지금 뭐 대선도 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진급을 시킬 이유가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인사를 할 이유가 그리고 사실은 진급되는 거 뭐 막 2단계, 3단계를 막 막 뛰어가잖아. 뛰어넘고요. 이런 식으로 진급을 하면 밑에 있는 같이 근무하던 사람도 얼마나 박탈감이 느끼겠어요.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찰 얘기하셨으니까 이철규 네. 의원이 경찰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봐준 게 아닌가도 확인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장재현 의원이 뭐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친윤이었고요. 친윤이죠. 찐윤이었고요. 네. 갑자기 또 출마 안 한다고 네. 불출마했는데 그 이런 얘기도 거 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등등도 확인해 봐야 다 돼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 확인해요. 확인합시다. 확인하면 뭐 됩니다. 지금 안 하더라도 정권 확인 바뀌면 되겠지요. 끝장나는 확인 거예요.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는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KBS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이, 진짜. 예. KBS 추적 60분 결방을 시켰는데 이유는 3.1절 다큐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당일 내보내기로 한 다큐 이 고정 편성문을 삭제하면서까지 바꾸려고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미 방송하기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27일 날 3.1절 특집 다큐를 하루 앞당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3.1절 특집 다큐는 그 다음날 방송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걸 굳이 바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땡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3.1절 땡겨요? 해야지 뭐 왜 그렇지. 전날합니까? 그 막- 2월 28일은 완전 전날인데.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 느낌도 다르잖아요. 아니 그리고 추적 60분에 그날 방송하려고 냈던 내용이 뭐냐면 그게 중요하겠죠.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이에요. 제목이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 계엄의 기원 2부 편인데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추적 10분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 그 사람들과 음모론을 기사화하려는 기자의 통화 내용, 문자 내역이에요. 그러면 기사를 쓰는 사람이 예.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음모론을 받아가지고 기사를 썼고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그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언론사 기사가 어떤 언론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언론사라고 하는 것이 보도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음모론을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썼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사의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음모론을 받아가지고 듣고 그 반대 사람들 받아가지고 할 기사를 것이다. 쓴 그 증거. 그러니까 소통한 거 있잖아요. 문자 내역들. 그러니까 녹취록도 있대. 예. 이게 130여 개 녹취와 문자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기자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음모론만 듣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걸 방송 못하게 이게 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결국은 결방시킨 게 일종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그렇게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측은 누군지 박장범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조그만한 박장범. 네. 예. 조그만 백. 조그만한 박장범. 예. 그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네. 이곳에서 결국은 이렇게 윤석열에게 비판적이고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 입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걸 못 나가게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작이 됐고 방송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그걸 갑자기 바꾼다는 건 앞에 거를 뒤로 앞으로 뒤에 걸 앞으로 당기는 거죠. 앞에 거 원래 하기로 한 걸 뒤로 빼고. 3.1절. 근데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안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3.1절 기획 잊혀진 독립운동가 태극기 뭐 예.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렇죠. 3.1절 날 해야지 이걸. 그럼요. 이게 2월 28하고 3.1절은 차이가 하루 차이가 하루 차이긴 한데 느낌이 많이 차이 납니다. 아니 그리고 원래 느낌이 많이 차이 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3월 1일 날 하기로 계획이 돼 예고도 있었다니까요. 나갔다면서요. 예고도 나갔어요, 다. 예고도 나간 걸 바꿀 만큼의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예요. 네. 너무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이게.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왜 그러면 영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예를 들면 28일 날 추석 60분은 원래 매주 그날에 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거. 네,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고 3.1절 날은 특집 방송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하기로 했고 네. 그럼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건 이게 탄핵 반대론자들에 대한 비판적, 즉 네.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고 이래서 결국 탄핵 반대 운동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런 비판적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 추적 60분 방송이 되면 예. KBS가 물리적 위협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니 그러면 이런 논리로 따지면요, MBC하고 JTBC는 없어져야 돼. 몰라야 되죠. 그렇지. 이 논리는. 아니 MBC, 그럼 JTBC는 MBC 줘요. 그러니까 그래 차라리 그럼 낫겠네. 뉴스토마토 그 뉴스토마토를 주든지.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러면 MBC, JTBC에 물론 뭐 반대하는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게 무서워서 방송을 안 해요? 방송이 그런 거 무서우려 하지 마. 왜 하는 거야? 그럼 아니 그만두면 되지. 국민들이 수신료 내 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 아닙니까? 네. 수신료의 97%를 자기들이 가져가요. 전체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 집회하는 게 무서워서 반대론자들이 뭐 뭘 쳐들어와요? 쳐들어오기는. 핑계인 거예요? 핑계죠 당연히. 아니 지금까지 MBC나 JTBC는 계속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윤석열이 잘못한 부분들을 보도하고 이랬는데 무슨 뭐 거기와 집회를 하긴 했지만 그 제가 큰 이제 MBC, JTBC 매일 가는데 네. 그렇게 아무도 크게 안 해요. 안 쳐들어와요. 뭘 쳐들어와요. 뭔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이유가 이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 방송이 되는 게 싫었던 거지.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도 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다 책임 물어서 이런 제대로 공영방송 못하는 사람들 할 자격도 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게 해야 되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KBS 예. 사장 하고 싶은 거 제가요? 아닌 아닙니다. 거예요? 갑자기 보세요. 그 얘기 하시길래 물러나고 이렇게 아니요. 하시길래. 그런 건 아닌 이런 거죠? 네, 저는 아닙니다. 아, 예, 예. 무슨 말씀? 하셔도 못 되죠. 왜? 아니, 예. 조그만한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남자 코너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언론사가 예. 있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인데요. 진짜. 이번에는 비상계엄 목적이 국민 계몽이다. 이런 칼럼을 냈다가 삭제한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난달 예. 28일 날 성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성민 선임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예. 제목이 윤 대통령 복귀가 국익이래. 야. 국익이라고. 야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칼럼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67분 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의 대국민 강연 같은 최후 진술. 최후 진술 아시죠? 네. 100몇 쪽짜리 가져온 거. 최악이더라고요. 최후 네. 진술을 시청하지 못하신 독자분들께 검색을 통해 직접 접해보시길 당부드린다. 그러면서 여전히 개몽되지 못한 분들이라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경험을 할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진짜 읽으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논설위원이면 예. 그 언론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기자였잖아요. 기자로 오래 근무한 사람이 논설위원을 하거든요. 마지막 이제 퇴임하기 전에. 그 20년, 30년을 기자를 하면서 한다는 생각이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듣고 개몽이 됐다. 김계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계리 변호사하고. 예. 야, 들으면서 저런 사람이 썼던 기사라면 그 기사는 정말 엉망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제는 또 왜 했을까요? 이게 문제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지. 자기들도 생각해도 예.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하. 이러면서 결국 내렸겠죠. 아니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요.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억압 궁핍의 전체주의가 다가온대요. 반대로 윤 대통령이 임기를 이어진다면 한국의 번영과 발전이 이어진다.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엄을 봤잖아 이 사람. 봤죠. 전체주의지. 선민이 지사라도 봤을 거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하는 짓이 그게 탄압 아닌가요? 전체주의지 그게 이- 억압이고. 이상-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 무슨 이 사람이 이상한 거죠. 자꾸 무슨 우리가 뭐 종북 뭐 공산주의인데 누가 북한을 추종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앉아 있어요. 북한 싫어한다고요. 북한은 뭐 잘 살지도 못하고 가난한데 그러니까. 누가 추종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뭔데 그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냐고 말도 뒤에 연결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윤석열이가 했던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이 탄핵되면 전체주의가 일어난다. 이게 말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비상계엄, 그다음에 사람들을 다 막 죽이려고 하고 폭파시키려고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못된 전체주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이 국민의 여망인데 네. 그걸 가져다가 반대로 얘기하는 이게 언론이고 이게 언론사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부 국민들이 이렇게 여기 호도돼 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렇게 하는 건 전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 예. 대구의 출신이잖아요. 전 영남일보를 많이 봐서 대구 매일신문보다는 영남일보나 대구 MBC 그쪽을 좀 많이 봤었는데 예. 이게 어떤 신문이고 예. 이게 이 신문의 논조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최근에 기사들을 예. 보면 논조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좀 반대하는 논조의 기사들이 많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매일신문이 처음 시작할 때는 천주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런데 윤석열 박근혜 윤석열 정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질 때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변질돼 가면서 매일신문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요즘 논조를 보면 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기사들도 많고 그런 칼럼들도 많고 이래서 많이 좀 경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도가 네, 돼 제 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이거는 기사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친정부적이고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뉘앙스의 논조들. 그러면 이 논조라면 놔둬야지. 놔두는 게 맞죠. 삭제는 또 왜 했을까요? 근데 본인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 그렇지. 너무 심하다. 이건 이래. 너무 심하다. 아하.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노골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같아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신념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도시키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신념 플러스 호도? 호도.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네.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해관계라든지 있다. 언론사가 이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힐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했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판단할 때 그러네요. 언론학자로서 분석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카이데일리 있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이름만 들어도 이건 그냥. 뭐 이거 언론사라고 하기도 그런데 네. 어쨌든 중국 간첩 체포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집회에서도 이거 자꾸 신문 나눠주고 기사처럼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한테도.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거? 심각하죠. 아니 왜냐하면 이미 네. 선관위도 얘기를 했고 국정원도 얘기는 국정원인가 경찰인가 얘기도 네, 했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군도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미군도 얘기해서 그런 일 아니라고.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감 같은 소리 사이즈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기사를 쓰고 지난 3일에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수원 선거연수원에 암약해온 중국 감찰단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를 냈어요. 뭘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 뒤에 더 웃긴 게 있어요. 본지 취재 과정에서 한미 공동작전에 직접 관여한 한국 측 인사래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그 캡틴 코리안가 뭐 있잖아요. 그 옷 입고 코스프레 한 사람이요. 그 자기 미군 안 갔다고 네. 이미 알려졌다며 네. 증명이 됐다면서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늘 이렇게 누구랑 안 밝혀. 한국 측 인사래. 한미 공동작전에 직접 관여한 한국 측 인사가 한미 방위조약 3조의 개정을 숙지하고 작전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알아봤더니 캡틴 코리아라는 거 아니에요. 코리아예요. 캡틴 코리아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네, 그 사람 미군 간 적도 없는데 여권인가 뭐 이런 거 네.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신분증 이런 예. 식으로 확인도 안 된 취재원을 참석했던 사람 누군지도 몰라 확인도 안 돼. 그런 사람을 인용해가지고 또 기사를 쓰면서 아직도 계엄 전에 중국 감첩단을 존재를 인지했다 윤석열이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도 너무 바본 거죠.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중국 감찰단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하면 윤석열이 생각할 때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어디선가 듣고 제가 볼 때는 유튜브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튜브 그거 맨날 유튜버들이 보니까요. 그런 거 얘기하니까 예. 그거 듣고 저게 사실인가 보다. 부정선거도 유튜브에서 얘기하니까 맞나 보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야, 대통령쯤 이게 돼가지고. 이래 되면 이게 언론이 아니고 일종의 선동. 그렇게 봐야죠. 선동으로 봐야죠. 이건 언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짓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면 네. 그건 선동이죠. 그게 어떻게 선동이다. 기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유튜버에 이런 게 반복되고 또 스카이데일리가 무슨 언론인 것처럼 보도해주고 계속 돌아가면서 거기만 되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작동하니까 계속 그것만 보게 보게 되는 되잖아요. 거지 결국. 사람들이 믿고 쏟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것도 나중에 좀 정말 좀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동입니다. 선동.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폐간에 날 목숨을 걸었다. 네. 저는 안 걸립니다. 김건희 씨 육성인데요. 요거는 녹취록 한번 듣고 예. 이야기를 다시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녹취록 준비한 건 아니고. 아 그렇군요. 조선일 패간 내 목숨 걸겠어. 김건희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녹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가만두지 않고 폐간시키겠다라고 예, 예. 얘기했잖아요. 목숨 걸겠대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예. 근데 저는 이 USB가 예. 5개를 만들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5개 USB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본인의 검찰의 처벌을 딜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피해 보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희경 씨인가 누가 제가 지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내가 구속되거나 아니면 검찰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끝내겠다. 더 이상 폭로하지 않겠다. 이런 딜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명태균 입장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 USB를 5개를 만들어서 조선일보 기자, 그 당시에 이제 김모 기자죠. 김모 기자한테 기자. 넘기고 김모 기자가 가서 이틀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설득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윤석열과 통한다. 직접 전달해 줄 테니까 나한테 주라. 그래서 아마 그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쪽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명태균이. 뭐 사실관계는 모르는 거니까 네. 우리가. 다만 그렇게 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조선일보 기자는 명태균한테 내가 윤석열 측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줬을 가능성이 네. 있고. 근데 조선일보가 김건희에 대해서 쓴 여러 기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썼습니까? 부정적으로 썼습니까? 한참 논란이 될 때. 약간 비판적으로 약간 썼어요. 비판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같은 편 같았었는데. 그러면서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이럴 때 한동훈을 약간 띄우는 듯한 기사를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면서 한동훈을 띄우는 기사를 썼다. 이게 그냥 이건 추측의 영역이 지금부터는 추측. 네. 그냥 추측이에요. 이거는 추측하셔도 사실관계 됩니다. 몰라요. 네. 혹시나 그 윤석열 측에 자 한동훈 쪽으로 권력을 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띄워주고 본인은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 그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 추측이에요, 추측. 제가 몇 번 추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근데 이 녹음이 될 시간이 자체가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그러니까요. 그럴 그럼 때라니까? 대통령도 직무도 아니고 좀 자기는 대통령도 아니에요. 맞아요.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건방지게 야 내 목숨 걸고 폐가시킨다.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혹시나 물러나고 네. 이제 정권을 이양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한동훈은 띄우면서 이제 탄핵 즈음에 네. 이런 부분들에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조선일보 폐간시킬 수 있어요? 못하죠. 어떻게 폐간을 시켜요? 김건희라면 했을 수도. 아니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계엄도 막 하는데 뭐 그럴 수 그 있겠지. 뭐. 조선일보 같은 근데 거 하라고. 원칙적으로 하면 불가능해요. 계엄도 막 하는데 이거 뭐 조선일보 계엄하면 가능하지. 계엄에서 폐간시킬 수 있어요. 군인 몇 명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을 하면 가능해요. 폐간이 가능하지만 계엄 상황이 아니면 폐간은 조선일보 어렵고요. 건물 저 바로 옆에 있는데 뭐 군인한테 만약에 진짜 한 100명만 계엄 모으면. 상태는 가능하지. 계엄 가능하네요. 상태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계엄이 아닌 일반 상태에서는 폐간이 어려운 거고요. 네. 근데 계엄을 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 말은 폐간을 시키려면 계엄 선포에서 계엄 상황이면 네. 폐간 가능해요. 그거는 야. 계엄에서 뭐든지 하니까. 아니 뭐 김건희는 뭐 이렇게 막 던지는 거 뭐 이게 허언인지 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막 그 정도 힘이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본인이 그냥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한 있는 번도 거지. 혹시 폐간 얘기 한 적 있으면 조선일 폐간? 그 얘기는 한 적은 못하죠. 없습니다. 예. 저도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힘이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에는 불가능해요. 폐간을 시킨다는 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TV 조선은 가능하지. 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 TV 조선은 방통위. 방송이잖아요. 방통에서 재승인을 안 하면 돼요. 그거는 네. 가능한데 신문사는 폐간을 시키는 게 어려운 게 이거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예요. 신문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한 어떤 조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온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네. 폐간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잘못된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폐간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고안해낸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폐간은 어렵죠. 정부가. 그 지금 조선일보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결국 조선일보가 이 녹취록을 확보를 했어요. 이 그렇죠. 개엄 내란 전에 네. 아마도 명태균의 구속 그 무렵에 확보를 했던 것 같아요. 명태균 구명 활동할 거니까. 그리고 12월 3일 한 달 아니면 며칠 상간에 내란 계엄 사태가 일어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거를 확보를 했는데 예.
보도를 전혀 안 했어요. 조선일보는. 그 그리고 문제가 지금은 있는 거지. 보니까 명태균한테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보도를 못 했다. 이렇게 또 진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뭘 어떻게 봐요? 웃기는 거지. 아니 뭐 진짜 조선일보가 지금까지요. 그러면 뭐 녹취록 뭐 받아가지고 또는 뭐 입수를 해가지고 다 허락받고 했어요. 보도?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관련해서 비판적 보도할 때 다 네. 허락받고 했나요? 허락 거의 무슨 예, 말씀이세요?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두 사람이 녹음한 내용,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그걸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네. 그러나 공익성에 의해서 뭐지 이거 갑자기 그 위법성 조각의 사유, 위법성 조각의 사유라고 그래서 공익성이 높으면 보도할 수 있고요. 그럼 처벌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성이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추적 60분이든 PD 수첩이든 그것이 알고 싶다든 몰래 녹음하는 경우도 많고 몰래 찍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그거 보도하는 걸 뭐라고 안 그래요. 누가 왜? 공익에 도움이 되니까 비리 현장을 잡는 건데 비리 현장 잡아가지고 그 사람 허락받고 보도해야 되면 어떻게 비리를 폭로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TV조선도 뭐 조선일보 계열이니까요. 예. 2014년 12월 달에 최순실이 박근혜 맞아요. 옷 고르는 거 의상실 CCTV 확보를 음. 했는데 이게 보도된 게 언제냐면 예. 2016년 10월 24일이에요. 그렇죠. JTBC가 태블릿 보도한 다음에 맞아요. 이게 사실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갖고 그렇죠. 있다가 다 알고 있었는 거잖아요. 조선일보는 아니, 이 TV조선은 확보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14년. 네. 근데 보도한 거 2016년이에요.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나쁜 행동이고 이건 뭐 정말 국정농단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자료인데 네. JTBC 그 태블릿 보도하기 전까지는 보도를 안 하고 안 있었다니까요.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생각하니 그때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냐고요.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TV조선이 이렇게 하는 1년 10개월 거의 2년 가까이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도를 해야죠. 해야죠. 만약에 민주당이나 그 당시에 예컨대 진보 진영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1년 10개월 기다렸겠어요? 100번 보도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이게 내란 계엄 전에 이 USB를 확보했는 거 아닙니까? 조선에서는. 그렇죠. 그때는 만약에 확보한 이걸 거죠. 보도를 좀 했으면 네. 윤석열의 그릇된 망상이나 이걸 막을 수도 있었겠네요. 막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폐간시켜야 되니까. 아, 또 폐간됩니까? 그러니까 폐간시키려면 아까 얘기했죠. 계엄 선포해야 된다고. 폐간은 계엄밖에 방법이 없어요.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조선일보라고 하는 언론사는 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 원하지 않는 것을 보도하지 않고 필요한 건 어떻게든지 끌어내가지고 막 부풀려서 보도를 하고 이런 양상을 보여요. 네.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막 없는 것도 부풀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조그만 거 가져다가 이만큼 얘기하고 의혹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아닌 것도 막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나중에 해명하면 해명해봐야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다 보도가 돼버린 거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말고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미 입수를 하고도 보도를 안 하고 있어. 보수 진영에 가까운 거.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 생각이 들면 안 하고 있다가 그건 지키고 나중에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언론사가 할 행동입니까 대체? 조선일보의 목적은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 이해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늘. 언론사가 저러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아, 왜 저래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돈 버는 게 목적이고 권력 갖는 게 아니 예전에 영화 뭐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아,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이거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밥 먹여주면 자기들이 좋다고. 저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거 조선일보 같은 데는 자기들이 대통령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띄우고 누군가를 죽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그거 참 앞으로 이런 것도 언론 개혁에 해야죠. 꼭 당연히. 필요한 부분. 당연히 특히 해야죠. 조선일보 지금 하는 그래서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 조선 같은 방송사들은 네. 재승인 과정에서 이게 문을 닫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번 네. 우리가 OBS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인방송. ITV. 예. 그 당시에는 ITV가 예. OBS가 된 거죠. ITV를 문 닫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방송을 어떻게 문 닫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도 방송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안 해줘가지고 재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문 닫게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방송사는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신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간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좀 방법을 통해
통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정부 광고도 이참 좀 얘기를 하면 예. 정부 광고 같은 경우도 조중동이 진보층의 정권이 들어와도 제일 많이 줘요 거기를. 그건 아니라고 계속 봅니다. 그렇대요. 그건 예.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호님께서 이 조선이 이제 간 보고 있다가 자꾸 터뜨리고 그러니까 김건희 측이 문단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조선이 싫다. 예. 누가 더 싫어요? 내가 물어보는 거 지금 나한테 누가 더 싫냐고요? 아니에요. 둘 다 싫어요. 비교가 안 돼요. 둘 다 예, 둘 다 죄송해요. 싫습니다. 그냥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게 같은 편 같이 느낌이 드는데 이게 또 같은 아니 편이 아까도 제가 아닌 느낌도 들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김건희가 네. 그 문제가 돼서 명품배 문제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때 김건희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중해야 돼. 네. 이런 기사 많이 썼다니까요. 그때는 조선일보 그 기자가 또 틀린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근데 게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정말로 이 정권이 잘 되길 바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구나. 그러면 경고를 날리는 거죠. 내 말 들어라. 그렇죠. 우리 조선의 말을 들어라. 그래야 이거네. 이 정권이 계속 가고 그래야 본인들도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얻으니까. 그런 구조라고 하면 아하.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 예방 주사. 그건데 그게 기분이 나빴네. 그렇지 기분 나쁜 거지. 폐간시켜버리라. 그러면서 한동훈은 띄웠거든 또.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어쨌든 다 연관성. 나쁘다. 나쁘죠. 다 나쁘다. 아니, 이렇게 그 하면 안 비교가 된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네. 말씀으로 오늘 수요일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유민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부대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경기도당 대변인 맞죠? 경기도당 대변인입니다. 부대변인 하니까 좀 낮아 보이긴 하네요. 부대변인도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부대변인, 또 경기도당의 지금 대변인 네. 맡고 있는 우리 김지호 우리 대변인. 자,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건지 고집이 세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소위원이라고 결정이 났는데 그날 바로 임명하면 돼요. 결정 나는 날. 근데 계속 본인이 지금 상황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네.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기본 이념이 상호 존중, 수용, 승복입니다. 수용. 예. 만약에 그러한 승복, 수용, 상호 존중이 없다면 지금 뭐 그냥 진짜 산적대들이 들끓고 정말 내가 뭐든지 하고 싶으면 물건을 빼앗고 약탈하고 그런 야만의 시대, 야만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해도 무시하고 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금 70일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이 아니에요. 사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지금 이렇게 구속된 이유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권력, 권한만 강조했지 국회의 권한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독재를 하려다가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내란숙의 그 종말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는데도 아직도 못된 버릇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탄핵 시국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즉각적인 조치를 못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고 내려왔을 때 네.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국무위원들이 뭐 의견을 물으면 이게 달라져요? 아니, 알려줍니까? 아, 이거는 여기 판단을 써야 됩니다. 이거를 국무위원 의견을 왜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예. 선택의 문제도 아니죠.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법기관은 어쨌든 분쟁의 최후를 보르고 결론이 나오면 그걸 수용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의아한 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국무위원들한테 의견을 묻겠다. 아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에 수긍하는 거고 그렇죠. 상권 분립에 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허물어 버리면 그것도 대통령의 대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합니까? 국무위원들이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은 심지어 임명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식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단식하고 압박 넣는 게 지금 보수 여당의 민낯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면 다 불복할 거예요. 왜 너네만 불복하냐? 우리도 그러니까요.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법조인들까지 나서서 이 권한쟁의 심판의 주문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침해한다라고 돼 있지 임명하라라고는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궤변이에요. 진짜 예. 그런 식으로 논리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들도 보면 지금 박수영 의원인가요? 네. 저기 단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헌법기관 저게 왜 단식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말라고 단식 투쟁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투쟁이고 상식적인 단식 투쟁의 요건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네. 때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뭐 성남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자주 돌아다녀서 경찰서에서 범칙금이 좀 날라오더라고요. 한 3-4번 정도 뭐 주차 위반을 하든 속도 위반해서 벌칙을 냈는데 네. 그걸 보면 내가 이거 위반했구나 잘못했구나 저는 그냥 그 즉시 돈을 내요. 다 내죠. 예. 모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주 작은 법률 그런 교통 위반만 해도 사실은 질서를 지키고 순응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국가 지도자 세비로 정말 자기 생활을 하는 국회의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3년 동안 검찰을 망가뜨리고 경찰을 망가뜨리고 군까지 망가뜨리더니 이제 전체 정치계까지 다 망가뜨린 겁니다. 행정부 자체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탄시켜 버렸어요. 정말 회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정치인들, 위정자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한덕수 총리가 혹시나 복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한테 미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하나의 좀 뭐랄까요. 빌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면 한덕수 총리가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이 되면 바로 복귀하게 되고 대통령 대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마지막 형식적인 임명권의 행사자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지금 복귀 가능성이 좀 열려 있으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넘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시기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쨌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의무 사항인 그러니까요. 거고 한덕수 총리한테 넘기는 게 정답도 아니고 물론 본인이 껄끄러운 이 공을 그냥 타자한테 넘기겠다는 건 이걸 지연시키는 어떠한 사실 근거도 되지는 않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가 이번 주에 복귀가 가능합니까? 이거 여러 가지 변수가 선고돼야 되고 네. 또 탄핵이 기각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국무총리 한덕수 예. 국무총리의 탄핵 관련 변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보다 앞서서 종결됐었어요. 끝났기 때문에 예. 단순 논리로 예. 그럼 한덕수부터 탄핵 심판 결과를 내고 그 이후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한 결과를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왜요? 헌법재판소에서 예. 지금 가장 중요한 탄핵 재판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한 것이다.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당연한 거 대통령이 아니에요. 없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예.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고 있고 지금 막 카드 사용량이 급감하고 경기 침체에 트럼프 시대 관세 전쟁까지 있는데 지금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국민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대통령부터 지금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라는 그 큰 국가가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뭐 아니 그냥 그따위 소리 하려면요 저는 진짜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생각해요. 꼼수다. 이 얘기하고 저 다 얘기하고 갖다 붙이는 거다.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으면 그에 따르는 게 공직자의 책무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저는 너무 답답하네요. 예, 지금은 한덕수도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 관련해서 본인이 탄핵이 그렇죠. 된 거 임명하지 아니- 않는 임명 부분.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인데 이 사람이 먼저 선고할지 아니 이 사람 먼저 선고할지 아니면 윤석열을 먼저 선고할지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헌재는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대통령 탄핵이 먼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짚어주신 대로 먼저 이 변론 종결이 됐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건이 먼저 나오기를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는데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근데 좀 우려되는 건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면은 그거를 대단히 정치 공세로 가져갈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탄핵에 이르게 된 경위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녹아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까지 이게 논리와는 연결이 전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하나의 그 빌드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갖다 붙이는 거 요새 잘하더라고요. 뭐라 다 갖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몰려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 탄핵에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여러 말도 안 되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꺼내는데 아마 그런 빌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덕수 복귀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 2, 3일 전에 판결 선고를 예고를 해야 되고요. 지금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도 예고해야 금요일 날 선고가 되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뭐 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잡힐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뭐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7일 날 3월 7일. 그날 뭐 평일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아닐 것 같고 13일 다음 주 13일 이전에 만약에 판결이 나게 되면은 4월 달에 개최될 그 보궐선거가 이제 대선하고 같이 치러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좀 미뤄질 수 있겠죠, 5월로. 그러면 한 300억 정도 보궐선거 예산을 아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3월 13일 이전에 판결 날 것 같으면 이제 뭐 지금 요새 뭐 텔레그램, 뭐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렇게 퍼지는 내용은 3월 11일 정도에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한 탄핵 재판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좀 세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평의를 지금 하고 네. 있다고 하거든요. 뭐 예. 평의를 재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 8분의 재판관들이 이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뭐 상황으로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면 평의가 끝나면 날짜를 잡겠네요. 그렇죠. 평결을 하는 거죠. 평의가 끝나면 평결을 해서 하는 건데 여기를 뭐 취재한 분이나 아니면 뭐 관계자들한테 여쭤봤을 때 종합을 해보면 평의라고 해서 다 열어놓고 하면 시간이 정말 무한정으로 걸리니까 그렇죠. 탄핵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안을 일단 초안으로 판결문 형태로 넣고 살을 붙이거나 아니면 이건 좀 논리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근데 그 초안은 나와 있은지 좀 그렇죠. 됐고 그러면 거의 결론에 임박했는데 저는 이거는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봐요. 법조인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 헌법과 본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이건 너무 위헌 위법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네. 이를 것이라고 보고 그 시간도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정치 스케줄상의 하나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한 300억 원의 그 세금이 저감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게 13일이 기점이라고 말씀 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도 헌재가 사실상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7일, 14일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금요일 날 선고가 있었다. 근데 이번 주는 조금 이른 것 같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면 또 이 300억 원을 더 써야 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주 초에 하는 게 여러모로 맞다고 3월 생각합니다. 11일 그래서 3월 11일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려면 이번 주에 판결 선고기를 그렇죠. 잡겠죠. 네, 아마 네.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선고기를 잡으면 3월 11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근데 계속 저 물어봐요. 5대3 나온다. 뭐 이렇게 자꾸 뭐 이른바 지라시들도 돌기도 네, 하고 뭐 지들이 뭐 봤다는 식으로 뭐 헌법재판관 5명 3명이 밥을 따로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극우 지지층의 바람을 돌리는 거라고 그런데 봐야 됩니까? 헌법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윤석열 내란수의 피의자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사법부, 재판관 이분들의 신변 안정이 저는 보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이후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그 윤석열 내란숙의 그 태도, 그다음 그 주변의 측근들의 행태 이런 걸 보면요, 2차 계엄, 3차 계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희 정말 진짜 여기 계신 그 박지훈 변호사님이나 장유미 변호사님도 제가 볼 때는 신변의 안정을 저는 뭐 나쁜 짓 한 적이 없어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정말 나쁜 짓은 저는 안 했어요. 이런 상상 하기도 싫었는데요. 계엄 이후에 저희 자녀가 다니는 그 중학생들이 네.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앞에도 장갑차가 오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야만의 국가, 독재 국가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했던 게 결국 알고 보니까 아직 뭐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 내란 계엄의 시작이 명태균이었던 것 같다는 얘기 하잖아요. 작년 9월 5일 날 이 자리에서 명태균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연재를 했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잡혀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또 얼핏 드네요. 자, 뭐 8대0이, 그러니까 저도 마음만 생각을 해봐도 이거를 어떻게, 결국은 그 5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 요건 맞췄냐, 포고령은 어떠냐, 국회의 병력 침투, 선관위 침투, 국회의원 체포, 이 5가지 행위가 인정되느냐, 거기서 이게 중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느냐, 요게 쟁점이거든요. 5가지는 뭐 인정될 거 당연히 보이는데 유일하게 이거를 기각하려면 중대하지 않다.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재판관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예. 왜냐하면 주심이 정영식 재판관 네. 국민의힘 추천 몫의 재판관이잖아요. 물어보는 저희가 일반 재판을 할 때도 판사가 묻거나 확인하고자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판사가 한마디만 해도 그거에 따라서 서면을 내고 막 이러는데 맞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왜냐하면 재판부가 어떤 증인을 직권으로 불렀습니까? 단 한 명 있어요. 조성현 단장. 그 사람은 나 체포 지시를 명확하게 들었고 그걸 이행하는 그런 국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정영식 재판관 보수 추천이잖아요. 네. 뭐라고 하냐.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들었던 게 맞느냐 재차 3차 확인을 해요. 이거는 완전히 중대한 위헌 위법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건 한 단면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뭐 저는 8대 0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굳이 그 전에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을 좀 임명을 하면 또 미뤄야 되거든요. 늦어질 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예.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그런 구인 체제 완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지금 탄핵 심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탄핵 재판에 대한 그러한 수요도 있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자체가 너무 지금 업무가 과도하다,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은 돼야 되지만 탄핵 선고, 윤석열 탄핵 선고를 그것 때문에 또 미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요. 예, 그렇게 네. 보신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이게 과연 현직 국회의원 발언인지 좀 의심할 정도로 아주 놀랄 발언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셔야 한다. 때려 부셔야 한다.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먼저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현직 국회의원이 네. 그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예. 이분의 좀 어떤 이력이나 신상을 보니까 더 놀라운 게 이분이 고위 경찰, 네. 고위 국정원 간부 출신이에요. 아하. 국정원 2차장도 하고 부산 경찰청장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보수 정권 시절에 공무원, 경찰로 재직하면서 불법 여론조상 댓글을 이렇게 조성하는 명령을 해가지고 23년도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그런 형까지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도저히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였는데 네. 사면을 받기 전에 24년 사면을 받기 전에 공천 신청을 합니다. 국민의힘에. 사면도 전에. 그래서 약속 사면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정말 거짓말같이 공천 신청을 하고 며칠 후에 사면이 됩니다. 사면도 받고. 그러니까 원래는 공직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는 자가 사면을 받고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아서 정말 국회의원까지 됐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역. 국민의힘에서 출마하면 양지. 누구나 다 사천. 당선될 수 있는 곳에서 혹시 김주호 우리 대변인이 국민의힘 가도 사천 당선됩니까? 꿈도 꾸고 싶지 않습니다. 가진 않아. 국민의힘 가고 싶지 않다 이 말씀으로. 국민의힘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 있는 인사를 사면까지 시켜갖고 당에서 공천까지 줘서 정말 그러한 국회의원을 만든 후에 이러한 탄핵 국면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네. 이것은 그 서천호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아하. 국민의힘의 그런 조직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서천호 발언을 두고 헌법기관이 국민의 불신을 쌓은 부분 여기에 대한 네. 비판적 편이다. 어느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국민이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헌재 부서도 된다. 예. 처부수자라고 하는 일군에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류로 이끌어주는 게 바로 이런 공당의 정치인들의 발언인 거예요. 네. 처부수자, 부서도 된다. 이 부분 얘네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 거다. 헌재가.
공수처가 그리고 선관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서부지방법원에 사람들이 난입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저항권이라고 해요. 네. 이 사람들이 저항권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논리적 근거를 누가 준 겁니까? 부서도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불법을 사법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사법부가 비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그 지도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극우 폭력 세력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정당이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거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공당의 역할도 아니고요. 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런 정당은 정치 결사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을 긋고 잘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거예요. 집회 앞뒤 맥락상 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 이게 국민의힘 대변인이에요. 네. 민주당이 더 막말하지 않느냐. 그럼 꼭 집어서 그걸 논평을 내든 비판을 하십시오. 물타기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이 국면에. 중도층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소멸로 가는 길이에요. 이 정당은. 정당이 소멸로.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당에서 주기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편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국민의힘이 대변인도 논평도 그렇고 민주당이 더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촌호 의원의 그런 발언은 예. 정말 반체제 인사.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하는 행동은요 반국가 단체들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니요 헌법 기관을 처부수자는 얘기를 네. 막 그 많은 대중 앞에서 선동하는 게 그게 반국가 단체 반체제 인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잖아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고 네.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이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판을 해야 되고 정당이 그런 부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국민 말끝마다 국민들 그 국민들은 어디 있는 국민들이에요. 저는 그런 국민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네.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런 반국가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밭이 그런 밭인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런 윤석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전에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윤석열이 더 문제인가요? 국민의힘 문제인가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더 문제입니다. 그럼 만약에 윤석열 말고 다른 국민의힘 사람이 있더라도 이런 내란까지 계엄까지 왔을 것이다. 그 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보시는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네. 상호 존중, 승복, 수용입니다. 그냥 그거를 수용을 하지 않잖아요. 자, 맞아요. 국회에서 표결을 했으면 수용하고 승복했으면 네. 이렇게 탄핵까지 안 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막 거부하다가 끝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뭐 검찰 권력 뭐 이런 것도 안 되겠다. 내가 군으로 이 사람들을 싹 다 정리하겠다. 아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내란에 실패하고 탄핵이 됐으면 승복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아니고 다 사법부에 몰려갔어. 그러니까요. 사법부로 몰려가서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약탈하고 부셔버리고 반국가단체입니다. 진짜 예, 반국가단체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 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지지단체라고 알려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헌법 결정 나올 때까지 현재 결정 나올 때까지 뭐 무제한 필리버스터 청년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론전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월요일 날 헌재 앞을 예.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네. 경찰 차벽이 이미 굉장히 다 빽빽하게 들어섰더라고요. 거기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데 이거 누가 사실상 자처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국민한테 사죄할 줄 알았더니 본인 지지해줬던 청년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청년들, 그 메시지가 가닿는 청년들은요. 체포를 막고 서부지방법원을 그냥 부숴버린 그 사람들한테 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뭐라고 반응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그 앞에서 일종의 정치적 소란을 일으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당성을 확보했거든요. 대통령이 부분 미안하다고 해도 된다라고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가 난 겁니다. 네. 청년이든 세대간이든 남녀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책임 하나 지고 있지 않은 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국민의힘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같습니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조금이라도 자각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고까지 헌재 앞에서 계속 필리버스터를 한다. 참 나라를 반쪽을 내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화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미, 김지호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 2,000 통통 쿠폰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구입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다신다면 하루 5번까지 참여할 수 있는 5,000 통통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박선원 의원과 대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선원 의원과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번 내란 또 계엄 국면에서 많은 또 국민들이 또 지지자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 처단하자 무슨 그거 유튜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효용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내가 이 사람을 뽑았는데 네.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주니까 예컨대 계엄도 막았죠. 네, 막아야죠. 그리고 계엄 이후에 2차, 3차 계엄도 막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령관들 설득시키고 진술 이끌어내고 이런 일들을 네. 하셨으니까요. 네. 그 후에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도 큰 역할을 하시는 거 네. 봤을 때 제가 좀 제 아는 지인분 너무 잘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동네에서 많이 아, 동네에서 지역에서 지역구가 어디시죠? 한번. 네, 인천 부평을입니다. 네, 인천 부평을 다른 의원이었으면 이거 못했을 건데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민주당에도 지금 뭐 김병기 의원의 다른 분도 있긴 하지만 네. 정부기관에 또 일했던 그런 네. 또 출신들은 적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예, 그런 것도 저 작동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고위직으로 4년 정도 있었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더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또 그런 분이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번 내란 사건에서도 시작부터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까지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자 하나씩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윤석열이 폭력을 행사한 게 군이 아니라 시민이다 이렇게 예. 최후 진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러난 거 보니까 계엄군이 이 지금 선관위 직원들한테 예. 허튼 짓 말라면서 휴대폰을 예. 뺏어갔던 내용들 예. 겁박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다른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 네. 그 김영빈 사무총장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네. 그러한 행위는
억류에 해당한다. 억류다. 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국가기관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야말로 늦은 밤에 네. 쳐들어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어디가 뭐가 있느냐, 서버가 어디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권총을 쏘지 않고 들어왔어. 네. 그 단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네. 특수부대가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 다 동원된 특수부대가 계엄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핸드폰을 뺏어간단 말입니다. 아무런 영장도 없이 왜 줘야 되는지 이유 설명도 없이. 그것은 불법이고 폭력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 검찰의 공소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폭동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이 그날 계엄문을 선포하지 않고 계엄군이 없었다면 어느 시민이 그 시간에 선관위를 간다든지 어느 시민이 국회에 와 있었겠습니까? 그 11시 넘으시면 11시 선관위에 누가 시민이 갑니까? 네, 11시 넘어서 12시 1시까지 왜 시민들이 국회 광장에 와야 되고 국회 본청 앞에서 네. 계엄군하고 몸싸움을 하고 물러가라 소리를 쳐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결국 최후 진술 얘기도 하나도 맞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 거짓말이고 적반하장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요? 네. 본인도 알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정말 헛된 망상에 빠져서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 이제 그 시간 동안 뭐라도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나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다 개변이고 예.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절에서 저 사람은 절대로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만 심어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얘기입니다. 탄핵 심판에 왔을 때는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그 압수 지시 의혹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태도, 다른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헌재가 먼저 있고 맞습니다. 헌법재판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형사재판이 따라오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대한 부인을 해놔야 형사재판에서 이제 다 이제 부인을 할 겁니다. 아마. 뭐 피의자 신문 저서의 내용 본인이 사실 확인하고 다 지장 찍은 것조차도 부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과 이 사건에 관련된 사령관들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해서 일단 다 부인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의외로 증거를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각조각 문서라든지 아니면은 사령관들의 이제 휴대폰 감식, 포렌직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감식. 그래서 증거를 확보를 해서 별로 도망갈 데는 없는데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먼저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보호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도망가기 바빠서 그런 말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증언 감정법을 위반한 게 죄가 더 크냐, 내란죄의 죄가 더 크냐. 내란죄가 훨씬 죄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국회가 됐든 국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국회가 됐든 헌법재판소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할 것이다. 거짓말 아무리 해봐야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는 뭐 최고는 무기 사형까지 가기 주요 때문에. 종사자가 5년 이상 그렇죠.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란은 부인해야 된다. 그 증언감정법 요거에 차라리 걸리고는 게 낫다. 이런 게 이제 전략이다 이거죠.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한 거 보면 수사기관이 증거 같은 걸 많이 확보했던 것 같아요. 뭐 부인을 못할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위선에 뭐 지시가 없는데 군인들이 계엄군이 막 전화기 압수하고 막 겁박하고 막 내놔라 그러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이 이제 그 첫 번째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지시했고요. 근데 대통령 허가받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붙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으면 자기가 이걸 왜 하냐 이거죠. 국방장관이. 비상계엄을 왜 해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책임하에 지시를 한 거고 자기는 실무적으로 다 책임졌는데 결국은 대통령 지시가 있었단 말은 잊어먹지 않고 항상 한 두세 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제 이 뭐 내란 재판도 형사 재판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탄핵 심판 이 선고 이 부분인데 헌재 시간이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 내란 네. 상황 한 번 정도 짚어보고 싶은데 네. 그 당시 의원님은 계엄령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예. 아마 어디서 들었는지도 궁금하고 예. 기분이 어땠는지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계속 했던 분이니까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12월 3일 저녁에 네. 6시 반부터 그 우원식 네. 국회의장님이 주최하는 만찬 행사가 있었어요. 많잖아요. 그 행사가 왜냐면 원래는 키르기즈스탄의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어요. 그날 한국에 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이 국빈이니까 만찬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예. 그걸 우원식 의장한테 미뤘거든요. 아.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 그 사람을 손님으로 이제 만찬을 베풀고 그게 끝나고 나서 9시 반 정도요. 좀 안 돼서 집에 도착했거든요. 아하. 근데 계속 보좌관이 이제 특전사가 이상하다. 아 보좌관이 그걸 예, 눈치를 특전사가 챘습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특히 특임대가 잠을 자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어제는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예. 월요일인데 어제부터 영외 사령부 바깥에서 훈련이 있었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영내 훈련만 하고 있고 출동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잠깐만 근데 그 의원님 그러면 특전사를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 보좌관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예. 확실하게 하는데 어느 부대부터 올 것 같냐. 온다면 예, 온다면 특전사가 온다. 그랬더니 아니다고. 특전사만 해도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뭐 김포든지 뭐 네. 부천 이런데 공수부대가 공수부대는 흩어져 있습니다. 1공수, 7공수, 9공수 뭐 네, 3공수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일단 특임대부터 옵니다. 707부터 옵니다. 특임대가 먼저 올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예? 예. 속된 말로 김일성, 김정일이 목 따러 가는 부대가 참수부대인데 참수부대가 알려진 어떻게 부대잖아요. 특임대가 국회에 들어오냐? 아닙니다. 명령하면 바로 올 수 있는데 예. 그래도 특임대다. 나머지는 지원입니다. 특전사 다른 여단은. 그런데 특전사가 잠을 안 자고 있다고 해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한 곧 계엄입니다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10시 20분 그 전에, 윤석열 담화 전에 예.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사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머리가 하얘지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가 쭉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2, 3일 전에 이 첩보를 알고 우리가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은 자신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못하겠지.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12월 3일 한다.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면 바로 대표와 우리 지도부와 함께 대비 태세를 갖춰서 전부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서 이제 농성하면서 이제 대처를 해 강구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바로 계엄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대비책을 못 세웠잖아요. 아 정말 미안하고 정말 송구스러웠습니다. 예. 야 그렇게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유 큰일 났다 싶은 생각도 들으셨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리 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계엄군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윤석열 쪽에서도 보안 유지하느라고 준비를 좀 제대로 못했다. 예를 들면 12월 3일 8시 반 좀 지나가지고 방첩 사령관 여인영이 자기 부대 핵심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 1시간 동안 딴 이야기를 했대요. 저녁에 퇴근한 사람 불러 모아놓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시다. 원래 10시가 그렇죠. 목표 아니었습니까? 계엄 시간이었는데 10시였으면은 이제 한 8시부터 불러다가 대비도 하고 이제 차량 동원도 하고 체포조 다 나눠가지고 이제 파견 준비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보안이 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불러서 간부들 대기시켜 놓고 딴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오늘 왜 이러나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있네. 물론 핵심 몇 명은 알았을 거예요. 알았겠죠 아마도. 김대우 수사단장이나 정성우, 사실상의 비서실장, 참모장 등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부터 해서 계속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을 텐데
보안이라는 게 조금만 넓혀지면 바로 새잖아요. 새니까요. 요새 뭐 핸드폰도 있고 문자도 예.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저쪽도 준비를 못했고 저희도 야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렇게는 우리가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표 예. 저 라이브 영상 저도 그렇죠. 아직까지 기억이 예, 나고요. 의원님들이 정말 재빠르게 국회로 다시 예. 들어가고 뭐 국회의장님은 예. 담을 넘기도 하고요. 결국은 국회가 계엄 해제하는 상황까지 이제 봤는데 예. 예. 당시 그 국회 본회의 의장 예. 상황도 좀 상당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격앙됐던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혹시 기억하실지 네. 모르는데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민방위 훈련 많이 했었잖아요. 아유 저는 어릴 때 네? 많이 했죠.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하듯이 이렇게요. 예. 예, 민방위 훈련 하듯이 이제 경계 경보 올리고 뭐 공수 경보 네. 오고 이런 것처럼 이게 바로 계엄이라는 거였구나. 해서 다들 이렇게 정신적으로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차하면 무조건 국회로 온다. 예. 국회에 모여가지고 이것을 해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11시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한 40명 정도 와 있었어요. 11시 전에 그래서 11시 40분이나 와 계셨다. 40명이 와 있었고 그때 예. 벌써 박찬대 대표랑 원내 지도부도 와 있었고 박성준 수석 대표도 부대표도 와 있었고 김영민 부석 부대표도 와 네. 있었고 와 있었어요. 예. 정청래 아하. 법사위원장도 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딱 가자마자 이제 두 가지 확인했죠. 뭐 의장님 오신 거 확인했냐? 네. 네, 의장님 와 계신데요. 국회의장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국회의장이 없으면 안 돼요. 본회 열 수가 없습니다. 여기 299명이 있어도 필요 안 없습니다. 됩니다. 부의장 2명 있어도 못 해요. 예. 의장님이 일단 개의선을 해주고 사회권을 넘길 수 있는 거지. 땅땅땅 해야 됩니다. 예, 부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근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 좀 전까지 같이 만찬했는데 바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와. 그런데 정작 의원들이 보기에는 네. 너무 의장님이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하. 그 전광판 있잖아요. 예. 그게 12월 2일 날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2월 2일 날 국회 없을 때 한 번 시연을 해봤는데 예. 이것을 다시 틀라 그러면은 이 전체 기술자분들 있잖아요. 시스템 관리하는 분들, 예. 전기 켜는 분, 컴퓨터 켜는 분 이분들 쭉 오셔야 되고 의안을 작성해서 절차에 따라 의장석까지 도착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걸 본 의장이 자 이제 의사국장이 지금 또 올리쇼라고 한 데까지 준비가 의외로 많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의장님 또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또 강조하시고 예. 그때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는 들리고 벌써 들렸고요. 네, 들렸고 그다음에 그 이제 본회의장 앞에 본회의장 앞에까지 다 왔다고 밖에서 이제 소리치고 뭐 그때 이제 김민기 사무총장이 네. 보니까 이제 총에 칼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 밖에 서서 몸으로 막자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격앙됐을 뿐만 아니라 긴장되고 불안하면서 우리가 죽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의결 정족수를 채워서 반드시 계엄을 해제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참 40명 지금 몇 명 왔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 60명 왔습니다. 70명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순간 130명, 150명 확 넘어가더라고요. 12시 반 전에. 예. 그때 왜 그 윤석열이가 그 화면을 보고 국회 방송을 보고 네.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한 게 요때겠죠? 12시 30분이에요. 아마 요때겠죠. 12시 30분에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찬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그게 이제 12시 30분이거든요. 우리가 해제 결의안 통과시킨 게 1시 1분. 그렇죠. 예. 딱 직전이네요. 결의안 통과 딱 직전에. 30분. 그때 저희가 보기에는 150명이 왔어요. 네. 150명이 넘게 왔어요. 딱 150 넘었다는 거죠. 네, 그때는. 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국민의힘도 18분이 들어오셨고. 네. 그러니까는 금방 170, 180 되잖아요. 야, 근데 이게 갑자기 좁은 통영에 큰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확 차듯. 네. 그렇게 빨리 차더라고요. 야, 근데 만약에 그때 12시 반에 뭐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군인들이 돌았다면 들어왔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진짜 끄집어내라. 끄집어냈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외곽 밖에 있고 밖에 그러니까 예. 아직 그냥 길에서부터 장갑차 오는 거 네, 막고 막고 이랬었거든요. 수방사령부 버스 밑에 예. 바퀴 밑에 들어가고 담장 넘는 사람 한 사람 그냥 네. 특전사고 뭐고 할 거 없이 뜯어내고 네. 그때부터 막았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체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국회 안에는 또 보좌진들이 예. 그 직원들이 또 예. 맞고 몸으로 맞고 예. 소화기 쏘고 예. 계속 지체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겨우겨우 그렇게 막은 거죠. 지금 생각해도 네. 아주 소름이 끼치는데 그거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서 네. 경고성 계엄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윤석열이. 아니 변론기를 가서도 예. 계속 진술로는 전모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예. 본인은 끝까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그 탄핵 심판 예. 변론 과정에서 가장 주목했던 진술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이게 여러 개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용현하고 예. 마치 이제 짜고 치듯이 말을 네.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첫날부터 예. 완전히 체면극인 거죠. 아니 계속 자신이 다 했다고 김용현이 네. 진술을 하다가 끝에 가서 대통령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네. 또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한덕수 네. 국무총리. 아니 절대 자기 계엄 몰랐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을 거쳐야 되는 자신 안 거쳤다. 네.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아예. 네. 아예 그냥 싹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결국은 특전사령관과 조상은 여단장 같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여단장 밑에 예. 대령이 와가지고 대통령 지시다. 대통령 지시라고 하면은 위에서 대통령 지시가 내려가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많거든요. 네. 네 대통령 지시. 예?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여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복명복창이라 그러죠. 네. 군대에서.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복명복창을 다 했고 다 들었단 말입니다. 옆에서 지휘관들이 중간 지휘관들이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단장도 들었고 예. 그다음에 사령관이 있었던 이천의 특전사 사령부에 있는 법률지원관부터 시작해서 방첩사의 방첩관이랑 다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망가기 위해서 뭐 곽종근 사령관을 뭐 회유를 했느니 홍장훈 수첩이 어떠니 다 거짓말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곽종근 사령관이 이 대목에서 김병주 박선호한테 회유당했다. 그럼 곽종근 사령관 진작 추가 영장 그렇죠. 떴어요. 추가 입건됐습니다. 당연히 입건됐죠. 관두겠어요. 이 지금, 방국에. 네, 가만 놔두겠습니까? 검찰총장부터 이걸 관두냐고요. 홍장훈 메모 제가 써줬으면 제가 이 네.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거죠. 김현태 단장 네. 707 단장인데 네. 그렇게 국회에서는 눈물 보이더만 갑자기 탄핵 심판 가가지고는 말을 싹 바꾸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방부 컨벤션 센터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네. 기자들 다 기다리는 데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을 묶을 수 있는 포박 케이블을 가지고 갔고 네. 뭐 총기를 가지고 갔고 이런 진술을 다 했는데 헌재에서 싹 바꾸잖아요. 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 사람 확신을 했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해주면 나는 기소 안 당할 수 있다. 기소 안 할 것이다 검찰이. 네.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피의자로 몇 번 불러 다니다가 그냥 계속 놔두고 기소는 막상 안 할 거다. 그런 생각에 김용현한테 협조를 한 거죠. 아하. 네, 1차적으로 김현태 단장을 기소할 수 있는 데는 군검찰단과 일반 검찰 두 군데거든요. 예, 범죄에 따라서. 예, 예. 일단 그 군검찰단에서는 아직 안 했으니까. 안 했어요. 예. 안 했으니까 군검찰단은 훨씬 법이 무섭거든요. 내란죄라든지 네, 반란죄가. 맞습니다. 거기 빠져나갔고 조금만 잘 협조하면은 이 검찰 기소도 안 당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언저리가 어느 때냐면은 김용현이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뭐 사령관들 감옥에 있는 사람 보냈다면서 구치소 보냈다면서요. 구치소 보냈는데 곽정근만 거절하고 다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말이 싹 바뀌었다는 거죠. 참. 그 기억나요? 이거 김현태랑 또 관계되는 건데 케이블 타이 시범을 의원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이건 너무나 이게 당연히 체포할 어떤 도구로 보이네. 그렇죠.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케이블 타이라고 자꾸 저희가 현혹되는데 일반적으로 무슨 전선 그런 케이블 타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코브라 수갑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두 코브라 개 지금 수갑. 나오고 있는데 두 군데로 손 넣게 딱 돼 있더라고요. 저거 이름이 케이블 타이 아닙니다. 저거 코브라 컵스. 코브라 수갑. 코브라 수갑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나옵니다. 가격에까지 상품 이름까지 자세히 잘 나와요. 저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거는. 저는 저런 걸 보여주면서 결국은 더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얘기만 듣다가 케이블 타이 아니고 결국은 수갑을 갖고 왔는데 자꾸 저거를 문봉쇄한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플라스틱 수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죠. 했던 거. 그걸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해외 파병, 해외 장기 출장 가려다가 안 되니까 파키스탄의 정책참모대학 지원을 했는데 육군본부에서 자신을 지원하라고 누군가 연락이 왔대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래 문제되면 박정훈 지금 대령 같은 경우는 아직 보직 겨우 지금 이제 받았거든요. 보직 다 이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 최근에 보직이 해임됐더라고요. 이제껏 계속 보직이 있었고 말씀대로 외국에 지금 교육받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내란죄 이 주요 범죄자인데. 자,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 중에도 그 변호인단 발언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특히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변호사니까 개몽됐다 이렇게 제가 개몽됐습니다. 변호사가 개몽된 게 이걸 거기서 왜 얘기를 하는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제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윤석열한테 대통령이 변호사비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잘해드린 건 없고 죄송합니다. 겨우 제가 좀 개몽되네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변론 최종 단계에서 개몽이 되면 이 사람은 변호인 자격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이 절대 무죄다, 완전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덤벼야지. 끝에 가서야 이제 저는 개몽됐어. 이게 아주 이거 변명도 아니고 뭡니까? 정당화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과연 윤석열이가 고맙게 느꼈을까요? 내 돈 그렇게 받아먹고 이제 와서 국고로 됐으면 자기 돈은 아니겠네. 국고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돈 받고 개몽됐다 했을 때 윤석열이 속으로 허탈했을 겁니다. 강력하게 나가야죠. 절대 무죄다, 절대 위헌 아니다 해야 되는데 절대 위헌 아니다 이런 말 못하니까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는 간다 이런 거잖아요. 불법 아니란 말은 못해요. 본인도 그렇게 못했던 상황이다. 자,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변론 종결했고요. 약간 시간도 언제 될지도 좀 그렇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분도 걸려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있고 앞으로 일정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리할 때는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분리할 때는 상황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딱 그 전략입니다. 지금 상황을 복잡하고 어수선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일어나 가지고 길게 끌다 보면 뭐 하루에 100통씩 헌재 재판관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판을 엎어보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 이건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이거는 저기 한 대통령 권한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절차상 진행시켜야 될 의무예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속된 말로 BJR 배째란데. 배째랍니까? 최상목 본인이 자신의 죄를 키우고 있을 뿐이고 그 윤석열의 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 또 박근혜 때 그런 그 사건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미르재단 사건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살려고 하는 짓인데 결국은 살려고 하는 짓이 그 반대의 길, 죽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일정 선고는 언제쯤 될까요? 선고는 13일 전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지금 주 13일이면 목요일입니다. 수목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3일이 된다면 뭐 이게 탄핵이 된다고 했을 때 예. 대선은 또 언제쯤 하게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인용이 된다면은 대선은 이제 5월 9일 정도가 되는데요. 5월 9일. 예, 그 5월 8일 또는 5월 예. 8일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갑자기 이제 17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일 이야기는 미리 거기까지 이제 비워두고 네. 한번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가자 이런 뜻이지 17일 날 선고한다라는 뜻으로는 안 보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합류시키면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합류시키는데 이제 또 대법원에서 그 이 재판관이 추가로 되거나 재판부가 변경이 됐을 때 매우 간소하게 예. 하는 새로운 절차를 만들긴 간이갱신 절차 예. 했더라고요. 예. 갱신 절차를 만들긴 네. 했지만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이걸 그 평의 편결하셨다 네. 하는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끌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최상목이 바본 거예요. 빨리 임명을 했으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가지고 시간이 더 끌 텐데. 예? 지금은 안 되네요. 그러면. 예,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은혁 재판관님이 이제 합류하신다 하더라도 간이 갱신 기간을 하루 이틀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마은혁 재판관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냥 결론이 날 것이다. 결론이 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진행될 건데 네. 그러면 뭔가 일단락 될 건 되지만 네. 앞으로 걱정되는 게 나라가 정말 크게 나눠질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앞으로 정말 탄핵 심판 선고에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어디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국민의힘 일부 내부의 평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박근혜의 사례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네. 인용이 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 중도 보수 진영은 오히려 차분해진다. 네. 그래서 이제 회복, 그다음에 정상으로의 복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극렬 극우 세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힘을 잃을 것이다. 힘을 잃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같이 싸워야 되느냐? 목적 방향성 목표를 상실한 집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정화가 되는데 그 속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극우 보수는 더 사그라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자체 평가입니다. 아, 본인들의 평가다. 네, 그래서 3.1절 때 전환리를 치는 거예요. 서천호도 나서고 뭐 별 말도 안 되는 예. 주장을 하잖아요. 또 뭐 의원, 나경원 의원 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일제 강점기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누가 진보 정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국회 다수 있어도 법안 하나 통과도 못하는 이 국회를 만들어 놓고 탄핵을 그러면 인용이 된다 그러면 좀 안정이 될 것이다 되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의원님께서는? 정상으로 복귀. 그러면 국민의힘도 좀 돌아섭니까? 계속 저렇게 안 하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대선 준비하겠죠.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하. 오세훈 시장은 예. 뭐 시청 몇 층에서 준비하고 있다. 예. 또 뭐 김문수 현 이제 장관은 또 과거 자기가 거느리던 네. 그 참모 의원을 비롯해서 민중당부터 노동운동했던 그들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다 돌고 있어요. 홍준표 벌써 준비하고 하고 있고. 있죠. 네. 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책 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탄핵 되기 전까지만 저러는 그렇죠. 거고 해결될 것이다. 그 다음 날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날짜를 발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죠. 어디 갑니까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게 되기를 좀 안정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한 용가라 사대. 잠깐만요. 이슈 3합 또 쇼미더 민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